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어떤 능력을 또 발휘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할까 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도 곁들여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제가 그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제게 몇 가지 정리된 게 있는데요. 제가 요 앞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yes, no를 해보세요. 그쵸? 하나하나 제 6가지 질문을 할 건데, yes인가 no인가를 자기 스스로가 번호를 먹이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다. 1번. yes, no. 2번.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1번, 2번. 3번. 성공한 사람들은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yes, no. yes, no. 4번.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태어났다. yes, no. 5번. 성공한 사람들은 날마다 뭔가 좀 특별한 행동을 한다. yes, no. 6번. 성공한 사람들은 착하기보단 똑똑했다. yes, no. 네. 자, 요 앞에 계신 분들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이 6가지가 다 yes가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6가지가 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6가지가 다 no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전부 no도 안 계시는군요. 예. 그러면은 나는 no가 3개고 yes가 3개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야, 저 뒤에도 막 손이 올라오시네요. 예.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 로버트 스탠리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의 백만장자, 그쵸? 미국의 백만장자를 2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이 팀들이. 그래서 20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분들의 연구 결과에 비춰보면 제가 지금 6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6가지의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다 no로 나와야 됩니다. 다 no로 나와야 돼요. 참 대단하죠? 예.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공부를 잘했다 안 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미국의 백만장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학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약 8, 90%가 학벌이 좋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표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마라 라고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고민스러웠대요. 아이러니컬하고 정말 당혹스럽게 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죠. 그쵸? 근데 공부를 잘 하지 못했다는 게 어떻게 성공과 연결될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그쵸? 공부를 못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공부를 잘한 사람보다는 더 숫자가 더 많죠. 그쵸? 그쵸? 근데 공부 잘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냐면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취업을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직장도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요. 단순 업무부터 하기 시작해요. 무슨 업무?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업무 아니면 시키는 업무. 그쵸? 시키는 업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수의 S기업이라든가 L기업 같은 데를 들어간 유능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5년 이내에 사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너희들 왜 그만두니? 그 좋은 직장을 이렇게 그렇죠. 모두가 들어가고 싶은 그 좋은 직장을 너희들 왜 그만두니? 라고 하니까 애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비전이 없대요. 놀랍죠?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비전이 없니?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자기 자신을 실현하기보다는 조직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또 은퇴가 빨라지는데 여기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키는 일만 하다가 보면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공부 못한 사람들은 다 성공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 가운데 일부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은 공부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차이를 가졌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차이를. 그 차이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진지하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뭘 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으로 승부를 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답변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생을 결정하는, 인생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수준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화 속에서 자기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자기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시도하기 시작하고 도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대답을 가지고 움직여 봤는데 그게 어떤 성과를 낳은 거예요. 큰 성과든 적은 성과든 간에 어쨌든 작은 성과를 낳은 거예요. 무슨 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해답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커지기 시작해요. 그 결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지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사실 어찌 보면 기싸움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 그 기싸움의 근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가 자기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맞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퍼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퍼내기 시작. 그 결과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퍼내기 시작했었고 그 결과 계속해서 조그만한 성취들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그 다음에 순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역경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도 역경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에게 역경이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데 그 역경을 이겨냈단 말이죠. 어째서 이겨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그 과정에서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는 해낼 수 있을 거야.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 자기 자신과의 대화의 과정 속에서 형성하더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탁월했다라는 질문이 있었죠. 두 번째. 실은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뭘 했냐면요. 작은 시도지만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시도? 자신이 생각하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 아시겠습니까? 네, 자신이 생각하는 시도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더라. 원래 타고냈던 게 아니라. 무슨 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성과를 내놓고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어떻게 보여요? 원래 탁월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미팅을 조직하고 계시는 조성복 리더님이 계시죠. 예. 조성복 리더님은 원래 탁월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탁월해 보이실까요? 예. 진실은 저분의 입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분의 스피치를 통해서 저는 항상 들었던 이야기 뭐냐면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나도 처음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았다. 나도 처음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3%부터 시작했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리더들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진실로 할 수 있습니다.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예. 여러분, 통찰력이라는 것은 어떨 때 나오냐면요. 디테일에서 나와요. 뭐에서 난다고요? 디테일.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연하죠. 그렇죠? 근데 점차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섬세해지죠. 예. 그리고 앞뒤가 보이기 시작하고 또 과정 속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게 통찰력인데 이 통찰력은 처음부터 형성되는 자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통찰력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형태가 아니에요. 형질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형질이 통찰력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원래 통찰력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원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연구하고 강의하고 또 실천하면서 터득된 그 엑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하는 것은 제 통찰력의 결과이기도 해요. 맞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네, 어리버리했습니다. 제 처음은 정말 어리버리했었습니다.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좀 게을러요. 제가. 저는 이 비즈니스를 왜 했냐면요, 게으르고 싶었어요.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지면은 게을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뭔가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은 평생 게으를 수 없잖아요. 그쵸? 한 3년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적절히 게으르면서도 폼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불순하지 않아요? 인간이 이렇게 불순할 수가 없어요. 예. 하여튼.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게을르다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부지런한 게 저는 좋아졌어요. 이제는 살다 보니까. 자, 네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여건 환경에서 태어났다. 네, 미국의 백만장자들의 약 10% 정도가 유산을 상속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됐을까요? 빈손에서 시작했다. 빈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죠? 자수성가했다. 이런 것이죠.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재벌의 딸이고 재벌의 아들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으시네요. 그러면은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성공하기 가장 좋은 조건에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왜냐? 백만장자들의 90%가 맨손이었다잖아요. 저도 맨손이거든요. 그쵸? 여러분들도 맨손이라면은 성공하기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실패하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하기. 그 실패하기 소프트웨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have, 뭔가가 여건이 갖추어지면은 해볼게. 하다 보면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건이 갖추어지면 행동하겠다고 합니다. 여건이 갖추어지면. 그러니까 눈이 내리면은, 눈이 녹으면은 출발할게. 비가 그치면은 출발할게.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은 나설 수 없어. 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건이 완벽한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그런 날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행동은. 행동이 유보되어 있어요. 늘 미루어지는 것이죠. 악마의 전략이에요. 악마의 전략. 악마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전략 가운데 세 가지를 세웠대요. 첫 번째는 해도 안 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 놀랍게도 근데 인간들은 그걸 가지고 스릴과 서스펜스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뚫고 이겨내는 승리감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더 키워놔 버렸어요. 첫 번째 전략,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두 번째 전략은 뭐였냐면요. 이성을 알게 했습니다. 이성에 눈뜨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 환락에 빠지고, 그쵸? 흥청망청.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부는 그렇게 걸려드는데 인류가,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문화를 꽃피우는 거예요. 철학을 꽃피고 노래를 꽃피우고 예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노래 보세요. 노래. 전 세계 모든 노래의 주제어가 사랑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든 노래가 사랑에서 출발하고 사랑에서 끝납니다. 마치 사랑 빼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전략은 인류의 문화를 꽃피워놨어요. 그래서 악마가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정말로 많은 인간들이 지금도 이 전략에 걸려들어가지고 늘 내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 그렇죠? 두 번째는 성공하지 않기 전략이 있습니다. 네. 성공하지 않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소프트웨어.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요. 한번 일단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죠. 하다 보면은 얻어지지 않겠어? 얻어지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요. 1번에 비해서 2번은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훨씬 더 진화가 돼 있죠. 일단 뭡니까? 일단 시도를 하잖아요. 일단 시도는. 일단 시도. 근데 이 시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반드시라는 결심이 들어있지 않는 시도예요. 무슨 시도? 결심이 들어있지 않는 시도. 그러니까 이 시도는 하다 보면은 무엇에 부딪히게 되냐면요. 장애를 만나게 돼요. 모든 시도는 장애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그쵸. 만나게 돼 있어요. 장애를. 장애를 만나는데 그 장애를 만나면은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것이 아니는가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 마라톤을 뛰다 보면, 마라톤 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쵸? 뛰다 보면은, 한결같이 매번 드는 마음이 있어요. 뛰다 보면. 어떤 마음이냐. 이번에 완주를 해야 될까? 꼭 오늘 완주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꼭 마음에 들어요. 왜냐. 한 4km까지는 재밌게 갑니다. 근데 5km, 6km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리도 아프고 뒷골도 땡기고 호흡도 차고 그래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들어요. 오늘은 완주할 필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장애를 만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아니었나 봐. 다른 걸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건 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다 해가지고 또 다른 삽을 팝니다. 또 다른 삽을 파요. 또 다른 삽을 파요. 그래서 맨 삽질만 해요. 네. 결국 우물을 파지 못하고 삽질만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공하지 않기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성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세 번째, 성공하는 소프트웨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반드시 나는 어떤 성과, 어떤 사람이 되고야 말겠다라고 미리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해요. 행동을 했더니 그 결과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다 가져요.
다 가져.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다 가져봤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게 뭐이지? 라고 결정하고 또 해부를 해요.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 소프트웨어 가운데 이 마지막 소프트웨어가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미리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확고하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행동은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질이 다른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이냐? 확신이 들어있는 행동이에요. 열정이 들어있는 행동입니다. 확신과 열정이 들어있는 행동이에요. 맞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행동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행동은 실패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동도 실패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에는 실패를 무엇으로 바꾸는 힘이 있냐면요. 교훈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 행동에는 실패를 뭘로 바꾸냐면은 학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역경은 있습니다. 역경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다라는 결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라는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바로 이 be, do, have를 했더라는 것이죠. be, do, have. 성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갖췄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갖췄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셨죠? 제가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행동했더니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습관이 조금씩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대상도 확장되어지고. 자, 다섯 번째 제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날마다 특별한 행동을 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이 행동을 매일매일 반복했다는 거죠. 뭐 했다고요? 어쩌면은 지루할 정도로 따분한 일을 매일매일 반복했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리고 정말 백만장자들의 대부분은 첨단 산업에서 승부를 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금 아웃 오브 데이트 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곳에서도 백만장자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정말 대부분은 어떤 영역에서 나왔냐면요. 이 산업 시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보 시대, 그 다음에 농경사회, 이것들을 접목하는 이런 분야에서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까 그들이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업종을 가지고, 승부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 영화를 보면은 벤자민 버튼이 나이가 차서 집을 떠납니다. 미국은 그런 전통이 있죠. 나이가 차면 집을 떠나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유랑을 떠난 다음에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온 순간에 그 벤자민 버튼의 어머니, 그러니까 양어머니죠. 양어머니가 했던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만 기억하고 있겠죠? 네.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안으면서 이렇게 반갑게 안으면서 지금 그 여행을 끝난 끝에 네가 매일매일 반복해도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을 발견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매일매일 반복해도 보람을 느낄 만한 뭔가를 발견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반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꾸준함이 천재성이다. 꾸준함이 천재성이다. 사람들은 뭔가 매일처럼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에서 승부가 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 질문이 있었죠. 성공한 사람들은 착하기보단 똑똑했다. 예. 자, 여기에서 예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스 하신 분. 예. 똑똑해야 된다. 예. 어떤 게 똑똑한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어떤 게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똑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똑똑한 것 같아요. 뭘 아는 게 똑똑하다고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 생각으로 사는 겁니까? 남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예. 이 백만장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착하더라는 거 있죠. 착하더라. 똑똑하기보다는 약간 우직했고요. 약간 우직했고 또 착하더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착하더라. 이들은 부모로부터 굉장히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냐? 성실, 건강한 신앙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더라는 거예요. 유산을 물려받지 않고 정신적인 유산인 성실, 건강한 신앙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더라는 것이죠. 근면 이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빈손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청되어지는 게 뭐냐? 성실, 그렇죠? 착함, 건강한 신앙 이런 것들이 정말 요청되어지겠죠. 그러고 보면은 이 7가지를 쭉 놓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첫 출발 시점이 있죠. 그렇죠? 출발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예. 모든 사람의 출발 시점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예.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일단 내가 출발선상에 서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뭘 냈습니까? 결과를 냈잖아요. 내 출발선상에서 놓고 보면 이 결과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착시가 일어나요. 그분들의 결과가 너무 커 보이니까 내 출발선상에 놓고 봤을 때는 엄두가 안 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렇죠? 이것이 착시예요. 뭐라고요? 이분들의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분들이 뭘 봐야 돼요? 예, 시작 시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시작 시점을.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다. 1번. 그렇지 못할 것이다. 2번. 1번, 2번. 1번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까요? 그냥 기대감입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예. 그쵸.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다 여러분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기 때문에. 무슨 아시겠죠? 그쵸? 예. 그 다음, 이 착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우리는 원래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렇게 크게 태어났어요. 모두가 대단히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거대한 잠재력을.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뭘 하기 시작해요? 시험을 보기 시작해요. 맞죠? 응?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시험을 치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요. 내 성적이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평가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우수한 학생들만 광주, 전남, 전라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만 시험을 봐가지고 60명을 딱 모아놔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1등부터 60등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애들은 학교에다 뿌려놓으면은 모두가 다 1등이에요. 모두가 다 1등인데 놀랍게도 모아놓잖아요. 그럼 여기서 1등부터 60등이 나뉘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가운데 약 20명 정도는요. 여기에 오지 않는 그 2등짜리들이 있었죠. 에? 그쵸? 에? 여기 오지 않는 2등짜리 있었을 거 아니에요. 66명 안에 포함되지 않는 2등짜리들보다도 훨씬 더 공부를 못하게 돼요. 이 비극이에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자기가 좌절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얘들은 일단 여기 오기 전까지는 신화적인 존재들이었어요. 맞죠? 신화인데 여기에 딱 와서 모여놓고 보니까 신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때부터 좌절하기 시작해요. 좌절하기 시작해가지고 스카이를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들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뭐가 만들었어요? 평가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평가가.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푸코는 오늘날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요. 평가에 의한 통치의 시대라고 그래요. 무슨 시대? 평가에 의한 통치의 시대. 이렇게 자꾸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평가를 해서 고등학교 평가하고 대학교 갈 때까지 평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일부 10%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커다랗게 태어난 가능성과 잠재력의 덩어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쫄아들어요. 움츠러들기 시작해요.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라고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해요. 전남대학교 김윤수 총장님이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바라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이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 없는 좌절감이에요. 뭐라고요? 이 근거 없는 좌절감을 왜 가지고 있냐? 스카이를 가지 못했다는 좌절감이에요.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가지 못했다는 좌절감. 놀랍게도. 근데 여러분 보면은 아까 제가 7가지 이야기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유명 학벌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쵸? 그러면 뭐예요? 성공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공의 원천은 자기 자신에 있다는 것이죠.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를 평가해서 몇 점을 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성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공의 원천은. 이 자신 안에 들어있는 성공의 원천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끄집어내는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근거 없는 좌절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의 삶의 수준 자체를 기대감을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버려요. 자기 삶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삶을 살다 보면 살 수 있다 아니면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도 못 미치게 산다. 어느 쪽입니까? 그렇죠. 자신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신이 원하는 수준, 자신이 기대하는 수준 이하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도 쉽지 않은데 자신 스스로가 원하는 수준이 낮아요. 그러면은 그 수준 이상으로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면 사회적 중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예, 중독이에요. 이 완벽한 중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중독이 자기에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중독을 투사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 공부 못 오면은 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아가기도 폭폭한데 니까지도 그럴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막 자녀들에게 투사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 아빠 삶이 어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쵸? 오히려 걔들이 더 성숙돼 있어요. 요즘 보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성숙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은 뭐예요? 낙오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내면에 자꾸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난 낙오자가 되는가? 난 별 볼 일 없는가? 하면서 스스로를 평가를 절하하기 시작해요. 근데 차라리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이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들어 놓은 평가야? 나는 그 평가에 포함되지 않겠어. 이러는 놈들이 있어요. 그쵸? 차라리 이런 놈들이 더 나아요. 어정쩡한 놈들이 문제야.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어정쩡해지거든. 삶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착시와 우리를 의식을 쫄아버리는, 그렇죠? 위축된 자아로 살게 하는 이 중독을 극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실은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중독일 뿐이기 때문이죠. 실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중독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장점을 발휘해 볼 건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장점을 발휘해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볼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21세기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요. 지식정보사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많은 미래학자들은 지금 이미 지식정보사회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정보사회가 가고 새로운 사회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비디오를 보니까 엘빈 토플러가 프로슈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프로슈머. 그래서 21세기는 프로슈머의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프로슈머가 21세기 경제를 이끄는 영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의 미래에서. 여러분 부의 미래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21세기를 이끄는 경제의 영웅이 누구냐? 프로슈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프로슈머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를 하는 사람 이렇게 조어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만 이해를 해요. 프로 소비자. 그쵸? 프로 소비자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해를 해요. 사실은 여기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다 프로 소비자이면 분명합니다. 예, 그쵸? 예. 근데 그 수준 이상의 위대한 의미가 그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힌트를 하나만 주면 이런 거예요. 요즘, 전기라는 것은 항상 한전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 가정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태양열. 태양열 집기를, 집전판을 설치한 가정들은 더 이상, 전기를 공급받지 않고, 예, 예. 나비가, 더 이상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생산을 해서 쓰고 남은 것은 팔기도 해요. 그쵸? 전기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 가정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프로슈머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에너지 차원에서도 그런 프로슈머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거대한 발전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쏟아지는 햇빛만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가 쓰는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남은 것은 파는 시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영역들이 앞으로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거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소비만 했어요. 소비만. 소비자들은. 그렇죠? 소비자는 뭐예요? 지출하고 제품을 갖다가 소비한다였죠. 그렇죠? 근데 이게 프로슈머 개념으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느냐? 제품의 생산에 관여도 하고 유통도 하고 소비도 하는 프로슈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각각의 가정이 소비와 관련된 유통과 관련된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가정들이 형성되어지면서 이 가정들이 연결되고 네트워크되면서 파워를 일으키는 그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산자본주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분산자본. 다른 말로는 또 고객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고객자본주의. 바로 이렇게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미 에너지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비 형태까지 모든 영역에서 확장되고 있다. 맞죠? 예.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왜일까요? 왜 잘 모를까요? 예. 기존의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거대한 물결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요. 이런 거대한 물결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은 지식정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지식정보 기반 위에 어떤 시대가 열렸다고 그러냐면요. 감성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예, 감성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예요. 감성적인 능력이 필요한 시대다. 감성적인 능력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에 이미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잘 이해하고. 그러면 감성적인 능력들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감성적인 능력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건데요. 첫 번째, 감성적인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공감하는 능력. 두 번째요.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 무슨 능력? 예, 조화를 추구하는 능력. 조화를 추구하는 세 번째. 예, 또 네 번째,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 무슨 능력? 예, 예. 다섯 번째, 이야기하는 능력. 무슨 능력? 예, 여섯 번째, 디자인하는 능력. 예, 디자인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감성시대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감성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자녀교육도 해야 되고 내 안에 들어있는 저런 감성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무대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있죠. 자,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다마고찌라는 장난감 아세요? 일본의 닌텐도사에서 만들었던 전자강아지였어요. 손 안에 들어오는. 맞죠? 예. 걔는 열심히 잘 보살펴 주잖아요. 그러면 강아지가 살이 쪄요. 근데 잘 안 돌봐주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괴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인한테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먹이도 주고 똥도 튀어주고 막 이래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 아시죠? 이게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이 다마고찌가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예.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한 번 휩쓸고 지나갔어요. 맞죠? 이건 무엇을 팔았냐면요. 이야기를 판 거예요. 뭘 팔았다고요? 예. 이야기를 판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판 거냐면요. 관심을 판 거예요. 예. 관심을 기울이면은 뭔가가 반응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예, 다른 반응을 하는 이런 그런 이야기를 판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바비 인형 아시죠? 바비 인형에는 늘 예쁘고 정말 팔등신의 이런 그쵸 인형만 나오죠. 그런데 요즘에 바비 인형에서 무슨 인형을 팔았냐면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인형을 팔았어요. 베티라는 인형을 판 겁니다. 근데 애들이 이 베티를 너무 많이 사가는 거야. 왜냐? 이 아이를 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인형을 돌보는 마음 있죠. 예? 돌보면서 이 아이가 뭔가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베티가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여러분, 그쵸? 근데 그게 잘 팔린단 말이죠. 그쵸? 그럼 뭘 판 거예요? 이야기를 판 거예요. 이야기를. 여러분 나이키 이 운동화라든가 이런 것 또는 아웃도어 웨어를 대부분 한 번쯤은 다 입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나이키가 제품을 팔까요? 이야기를 팔까요? 이야기를 팔아요? 예. 이 나이키는 자기 제품의 이야기를 입히기 위해서 브라질에 있는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팀에 후원을 하는데 4억 달러나 지불을 해요. 여러분, 달러로 4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는 누가 살까요?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를 입으면은 브라질 국가대표팀이 그걸 가지고 축구 플레이를 하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하는 돈에는 다 그런 품질에 대한 가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에 대한 가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이키를 입는다는 것은 제품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나이키와 관련된 이야기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나는 기능이 중요하다, 브랜드가 중요하다. 1번, 2번. 브랜드가 중요하다. 브랜드가. 여러분들이 구매를 결정할 때 나는 이성적으로 결정한다, 감성적으로 결정한다. 100% 감성적으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구매를 결정할 때 여성이 결정한다, 남성이 결정한다. 여성이 몇 프로 결정할까요? 98% 결정합니다. 여성이. 예, 여성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결정한다, 아니면 감성적으로 결정한다. 감성적으로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가지고 있는, 그 옷을 입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입는 거예요. 맞죠? 예, 그게 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디자인이에요. 다 디자인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의, 이런 변화, 소비자들의 패턴, 소비자들은 벌써 지금은 제품을 소비하지 않고 가치를 소비하기 시작했고, 의미를 소비하기 시작했고, 이야기를 소비하기 시작했고, 이것들이 전부 다 뭘 소비하는 겁니까? 감성을 소비한다는 거죠. 감성을. 그래서 21세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1세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감성적으로 살아야 돼요. 맞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남편들은 감성적입니까? 왜냐하면 요즘 남편들은, 그렇죠? 산업시대에 태어났죠. 산업시대의 훈련을 받았죠. 산업시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순차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게 되게 중요한 시대의 능력이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답이 없는 감성어 시대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감성어 시대에는요, 답이 없어요. 특징이. 뭐가 없다고요? 네, 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야기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가 그 브랜드 또 그 개인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됐단 말이죠. 무슨 아시겠습니까? 근데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순차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수준에서 놓고 봤을 때는 도대체 이야기가 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갭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잘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누구냐? 여성입니다. 누구라고요? 여성. 그래서 21세기는 완벽하게 여성 중심의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 이모작이라고 생각했을 때 후반부는 여성이 책임을 져야 되는, 특히 저희 나이대 또래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는 가정의 미래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여성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감성이라는 능력을 보니까 맨 뿌리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공감이라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맨 마지막 뿌리. 이 감성적인 능력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는 능력, 자질이 뭐냐?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이 공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경험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머리에 뭐가 있냐면요, 머리에 두뇌에 공감 뉴런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감 뉴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한 분 한 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분 저 맨 앞줄에 지금 세 번 가운데 앉아 계시는 저분의 표정을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서 저 표정을 시뮬레이션을 해요. 순식간에. 그래서 내가 저분이 지금 현재 어떤 감정 상태에 있다는 걸 내가 느껴버려요.
그것은 내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파악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공감 뉴런이 바로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아시겠습니까? 예. 남편이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 무슨 짓 했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남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야. 뭐 때문에 그래? 자꾸 캐면 이유를 대봐.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걸 말로 해야 하나? 맞죠? 그쵸? 예? 말하지 않아도 느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일 아시겠습니까?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아주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은, 이 감성 능력의 뿌리에 해당돼요. 이 공감 능력이 뭘 만들어내냐면요, 관계를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낸다고요? 관계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내냐면요, 상대의 심정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상대의 심정을. 그리고 이 공감 능력은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동을 상대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내 표정만 봐도 상대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감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은 뭘 만들어내냐면 관계를 만들어내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렇죠? 배우자와의 관계, 결혼이라는 관계가 탄생하기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삘이 있었어요. 삘. 최초에. 무슨 일 아시겠습니까? 그 삘이라는 게 뭐냐? 공감이에요. 공감. 느낌이 온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옵니까? 아니면 그냥 옵니까? 그냥 와요. 그냥 와요. 그냥 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공감하는 능력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가식적이냐 진정한 거냐. 근데 우리 여러분 가식적인 것이 난 능하다 1번. 나는 가식적인 건 잘 못한다 2번. 어느 쪽입니까? 2번. 그렇죠.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요. 있는 그대로를. 맞습니까? 그래서 요즘 리얼 TV가 뜹니다. 리얼 TV. 그래서 뭐 인생 다큐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연기자들이나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삶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카메라가 와서 붙이는데 그냥 자기 삶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느낌 이야기하고.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걸 통해서 훨씬 더 뭘 느끼냐면 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즘 예능 프로들 보세요. 굉장히 자신의 사생활을 많이 노출합니다. 연예인들이. 맞죠? 있는 그대로를 다 노출해요. 왜냐?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공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식적인 멘트는 더 이상 소비자들이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는다. 그런 그 TV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읽어야 돼요. 이 공감에는 뭐가 있을 때 관계가 진정으로 형성되냐면은 진정성이 있을 때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관계는 뭐였냐면요. 관계는 있어도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하고 하는 정도였어요. 그렇죠? 근데 21세기의 부의 원천은 뭐냐면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네. 21세기의 부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에서 부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인가를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가지고 정말 모든 창의성을 다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냐? 고객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면, 고객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여러분, TV 드라마가 30편을 계획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청률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 30회를 지속합니까? 아니면 끊어버립니까? 적당한 수준을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왜냐? 뭐 때문에?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만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부의 원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또는 소비자들로부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기업 전략 또 기업의 가치 실현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 부의 원천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계.
그런데 아메이는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이 공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요청합니다. 아메이가 뭘 요청한다고요? 네, 공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요청해요. 근데 여러분이 1차적으로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이 아멘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네. 이 사업이 주는 기회에 대해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그쵸? 이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 내가 감동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보니까요, 이 감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 감동을 잘하는 사람이 이 비즈니스를 잘해요. 똑같은 교육을 받고도 대단히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교육을 받고도 감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동은 능력입니다. 감동이 뭐라고요? 감동은 능력입니다. 21세기 감동은요, 우수한 감성 능력입니다. 우수한 감성 능력.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뭘 이야기했냐면요, 오버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감성 능력에 끊임없이 상처를 줬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10년 정도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품 써보고 또 우리 가정이 또 변화되는 걸 느껴보고 또 우리 부부의 변화 때문에 자녀들이 변화한 걸 느껴보면요. 저는 이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가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한 100가지 이상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감동되어 있습니다. 감동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제 감동을 전달하는 것은요, 절대로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제 감동이 있는 그대로 제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상대가 거울 유련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상대가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로 성공하는 능력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이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느냐. 그거면은, 만약에 내가 감동할 수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다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이 이야기를 만들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감동이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동이 의미를 만듭니다. 예. 맞죠? 감동이 디자인을 만듭니다. 감동 없이 디자인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예. 감동이 관계를 만듭니다. 감동이 조화를 만들어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 능력,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감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인생은 연극이다. 나는 연기자다. 여러분 믿으세요? 목소리가 죽어 들어가죠? 예. 실제로 여러분들은요, 탁월한 연기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왜냐? 여러분들이 친구를 대할 때의 제스처 행동하고요, 남편을 대할 때의 제스처 행동, 예? 시부모를 대할 때의 제스처 행동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아요? 완벽하게 다르죠. 맞죠? 예? 완벽하게 달라요. 그 탁월한 연기력을 여러분들은 발휘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그래서 우리 내면에 심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영국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영국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탁월한 연기자입니다. 탁월한 연기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연기해야 되냐면요, 성공하려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 역할을 줘야 되겠죠. 그쵸? 며느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연기를 하듯이, 그쵸? 예. 또는,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는 내 자녀의 학부모로서의 임무를 띈 연기와 역할을 하죠. 그쵸?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임무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역할을, 연기를 하시기 시작하면 된 겁니다. 근데 그거 처음부터 잘 됩니까? 여러분 학부모로서의 연기를 처음부터 잘 하셨다. 나는 1번. 처음부터는 잘 안 됐지만 하다 보니까 되더라. 2번. 2번이죠. 맞죠? 예. 마찬가지예요.
IBO라는 역할을, 연기를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IBO, Independent Business Owner. IBO라는 연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IBO는 단지 IBO로서의 넘버를 갖는 게 아니라 뭘 갖는 거냐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역할입니다. 맞죠?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 연기를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 있는 그대로. 근데 뭐가 잘 통하죠? 있는 그대로가 잘 통한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가 시청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결론을 내리자면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저한테 대답했듯이 모든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